오늘은 1953년에 태어난 작가 최윤의 단편소설 속삭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 등장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남편 친구의 과수원에서 지내기로 하는데 과수원 위쪽 동네에 호수가 있고 남편은 매일 그곳으로 낚시하러 갑니다. 물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줄 아는 사람이 나는 좋았다. 그건 아무나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나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하지만 좋은 책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줄 아는 사람이 나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낚시와 달리 아무나 언제 어디서나 좋아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과수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회고합니다. 과수원. 내가 알고 있던 과수원은 깊은 산골 야산 자락에 위치한 작고 황량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어렸을 때 나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그 호수라는 말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은 그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딸려오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얼굴의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러운 사랑,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느낀 서투른 사랑, 서툴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병이 약한 아버지 대신 과수원을 돌보고 소녀의 등하교와 숙제를 돌봐주며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까지 해주던 과수원지기 아제비에 대한 추억입니다. 그 아제비는 과수원뿐만 아니라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즈음에 우리 과수원으로 들어와 가족이 일원이 된 그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해의 굉장했던 장마 후 커다란 웅덩이가 파였지. 그리고 며칠 후 호수가 생긴 거야. 아저씨의 선물이었지. 아, 예. 장마로 파인 큰 웅덩이를 사흘 낮, 사흘 밤을 아제비가 파대고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물기를 잡더니 호수가 생기더라. 일도 땀방울로 재는 거다. 1시간에 400 땀방울짜리 일과 500 땀방울짜리의 일. 그렇다면 그 호수, 어느 날 아제비가 하늘을 담은 그 호수는 몇 땀방울의 호수인 것일까? 그리고 말이지, 우리가 사는데 흘리는 모든 눈물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아제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 후에 그의 얼굴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울고 있는 주름진 얼굴이 떠오른다. 소녀가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닐 적에 소녀의 아버지는 병이 악화됩니다. 아제비의 간호는 어머니의 정성 이상이었으며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도나 부드러움에서 변질된 적이 없었다. 존중은 사랑보다 덜 좋은 거지, 응? 웬걸, 더 무겁고 더 깊은 거야. 사랑보다 더. 여자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미친 짓을 할 때가 나는 좋더라.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무줄놀이에 발이 부르터 들어올 때, 나의 부당한 처사를 받아들이지 못해 5시간이 넘도록 돼지 멱다는 소리로 울 때, 용서해달라고 끝내 빌지 않을 때,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부리면서 장난감을 모두 창문 밖으로 던질 때, 두 손을 나무처럼 하늘로 치켜 올리고 서 있으라고 벌을 줄라치면 잠시 신경을 딴 곳에 팔고 있는 사이 어느새 내 자리에 인형을 대신 벌세워놓고 바람처럼 밖으로 줄다름쳐 버리는 너. 그럴 때의 내가 나는 좋더라.
여자가 소녀였을 적에 아제비는 5번의 편지 심부름을 소녀에게 시킵니다. 아제비 가족이 5번이나 아제비를 피해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아제비를 질책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제비는 도망다니는 그의 가족을 끝내 찾아내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질 때 그들만의 교신을 위해 교묘하게 만든 어떤 것.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아제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들의 삶의 등대지기 노릇을 멀리서나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미미한 신호, 절망적인 신호임을 알게 되었다. 아제비는 나를 자신의 삶의 증인으로 택했기에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나를 사랑했기에 증인으로 택했던 것일까? 그는 나를 증인으로 택하면서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그는 쉰 중반도 못 넘기고 일찍 죽었으며 오래전부터 누적된 빚을 처리하느라 딸애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그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산장 비슷한 여관이 들어섰으니 어디에고 흔적은 없다. 그도 갔고 과수원도 사라졌으며 호수도 흙에 묻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나에게 울먹거림만을 남겼다.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이 삶의 가감 계산에 어렴풋이 눈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때 대상이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샘처럼 가득 고이는 그런 울먹거림. 아제비의 장례를 치르던 날에야 여자는 비로소 아제비가 한때 남로당 고위급 간부였으며 사형이 선고된 도망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상을 떠올립니다. 아제비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제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 둘이서.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왜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홀홀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읍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방공 강연을 하곤 했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들이었다.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혼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영상이 있다. 내가 몇 살 때쯤이었을까? 25, 26. 여전히 여름이었고 과수원에서 보낸 연휴의 끝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주말이 끝나고 출근하기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밑반찬을 들고 거기 호숫가에서 곧바로 보이는 그 길을 거의 다 걸어 나왔었다. 사각사각 흙길 위에 속살거리듯 작은 간지럼을 만드는 자전거의 바퀴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허연 아제비였다. 송이야 하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이를 한껏 드러내고 깊은 주름이 잡히는 미소를 짓는 것이 다였다. 자전거의 사각거림이 멎고 그가 내렸다. 자전거 뒤쪽에 얹혀있는 허름한 바구니에는 채송화 화분이 하나 들어있었다. 창가에 놓고 아제비 생각도 해요. 다시 자전거를 뒤돌아 세우고 이어서 멀어져 가던 사각거리는 소리.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그때 그의 미소는 그토록 깊었는데 직장 생활에 얽매여 고향에 들리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던 그 즈음의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그는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나에게 채송화 화분 하나를 아프게 남겨놓고
그럼 여자가 잠든 딸애를 보며 혼잣말을 하는 소설의 마지막 대목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은 왜 이리 목이 마르냐? 너의 잠은 또 왜 이리 깊으냐? 사방이 정적이다. 예, 어서 깨어 내 말을 좀 들어주렴.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을 때 저 앞으로 부활한 호수가 걸어온다면 그늘에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의 바퀴가 둥글둥글 소리 없이 홀로 돌기 시작한다면 아,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른다면 예,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 해줄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은데 이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